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사실상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류 방식과 시기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까지 환경상을 지낸 하라다 중의원을 채널A가 단독으로 만나 이런 일본 정부의 기류를 확인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로 크게 낮췄습니다. 경기 전망은 어둡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35억짜리 강남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매물이 자취에 감췄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최근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했습니다. 정 교수의 건강이 심하게 악화된 게 아니면 원칙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몰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등에서 날아온 먼지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내일 출근길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뉴스A 오늘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단독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입니다. 방사능 오염수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몇 년 후면 더 이상 저장할 수 없을 만큼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최근 일본 환경상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죠. 국제사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다 결정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 국내에서만 뜻을 모은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인류를 향한 범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바로 지난달까지 환경상이었던 일본 하라다 현직 중의원을 채널A 김범석 도쿄특파원이 직접 만났습니다. 8년 전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에선 여전히 방사능 오염수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오염수는 이제 100만 톤을 넘었습니다. 지난달까지 환경상을 지낸 하라다 의원은 채널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個人に言ってるわけじゃなくてね、それは環境大臣として、それでまた国務大臣としてね、国会の代表として私は言ってるつもりですからね、委員長が2代にわたってね、この大丈夫だというものについてね、まあそれ以外にやっぱり準拠すべきね、ものがあるか。 바다 방류 결정이 나면 후쿠시마 어민들을 위한 대책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最後はやっぱり政府全体として安倍総理がですね、こうしろということに決断される国がね、必ず補填します。 주무 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바다 방류에 무게를 실으면서 결정 시기가 멀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科学的な見地に基づいて安全性が確保されれば、海洋放出が唯一の現実的な方法だというお話がありました。 바다 방류는 사실상 결정됐고 구체적인 방식과 시점 결정만 남았을 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안전하다. 이런 일본 정부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도 될까요? 지난주 태풍 하기비스가 닥쳤을 때 방사능 오염토와 폐기물이 대거 유실됐는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 위험하진 않는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본 국내 언론들까지 못 믿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한수아 기자입니다. 태풍 하기비스 때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떠내려간 후쿠시마현의 한 하천입니다. 안전모를 쓴 작업자가 자루 속을 들여다보니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これは中身は入ってないですよね。 영상을 올린 아사히 신문 기자는 정부 발표를 믿지 않는다며 강한 불신을 표시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지금까지 다무라시 등 최소 4곳에서 폐기물 자루 유실이 확인됐고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아직 접근조차 못한 폐기물 보관소도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일본 환경성은 유실된 자루는 55개뿐이며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기비스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태풍 2개가 일본 열도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まさかと思いますね。ショックです。立ち直られるかどうかわかりません。本当に。 일본의 재난 대비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제시한 것보다 낮췄습니다.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지 한 달 만인데요. 청와대는 오늘도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팩트일까요?
김윤정 기자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은 2.0%에서 2.1%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2.6%에서 2.7%로 전망했다가 지난 7월 2.4%로 내린 뒤 다시 석 달 만에 0.4%포인트를 추가로 떨어뜨린 겁니다. 옛날처럼 3%대에 성장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경제의 어떤 체력으로 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성장률 마지노선 1.95%와 비슷한 수치인데 이마저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잇따라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황덕순 대통령 일자리 수석이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이 67.1%로 2달 연속 높은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 중이라며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는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40대 고용률이 떨어지고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금을 써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재정 지출이 계속된다면 그러한 통계적 수치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재정 지출을 계속해서 하는 데는 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한 국민들이 고용 성과를 체감하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청와대가 일자리 정책에 성과를 냈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요? 체감 경기는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천정을 뚫을 기세로 올라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입니다. 심지어 더 오를 거라며 집주인들이 내놓은 매물도 거둬들이는 판국입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32억 원에 거래된 아파트입니다. 호가는 35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집주인들은 더 오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상 계약하자고 말씀을 드리면 좀 뒤로 물러서시거나 지금 안 팔고 좀 기다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죠. 강남구에선 최고 가격을 갈아치우는 아파트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월 셋째 주에 0.07% 올라 1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 데다 금리까지 인하된 영향이 큽니다. 예금 금리보다는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 유동자금이 몰리는 그 현상 때문에도 가격이 더. 게다가 지난주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건설 투자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부동산 시장의 이상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네,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최근 정 교수를 한 차례 더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7번째 수사입니다. 검찰은 원칙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변수인데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진단서는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17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정경심 교수는 7번째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6차 조사 당시 정 교수가 조서 열람과 서명 날인을 마무리하지 못해 추가 소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조사는 없었습니다. 정 교수는 입시 비리, 펀드 불법 투자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측근들을 동원해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 교수의 건강이 남은 변수입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입원 증명서에는 정 교수가 뇌경색과 뇌종양을 진단받았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MRI와 함께 법적 효력을 갖춘 자료를 내라고 요청했지만 정 교수의 변호인은 오늘 자료 제출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고 뇌종양이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악성이 아니라면 자료 제출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게 아니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수사에 성과가 없다고 자인한 걸로 해석될 수 있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조국 전 장관 동생도 지금 건강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측근의 입을 빌려서 한간에 도는 꾀병설을 재차 반박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조 씨가 구급차로 이동한 모습을 직접 목격한 관계자는 이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는 지난 6일 부산의 한 상가에서 넘어져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상가 주변 방범 카메라에는 조 씨가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 씨가 허리를 다치는 장면은 없고 허리를 굽혀 짐을 꺼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검찰은 한 대학병원에 입원한 조 씨를 구급차에 태워 서울로 데려왔습니다. 당시 조 씨를 본 의료 관계자 A씨는 허리 아픈 사람이 목에만 보호대를 받치고 있어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증 환자라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게 말이 되냐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구급차를 함께 탄 조 씨의 측근 박모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씨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운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의심하고 어제 박 씨의 부산 오피스텔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지 엿새가 지났지만 광장은 여전히 쪼개졌습니다. 어제 광화문과 여의도 또 서초 집회 취재한 사공성근 기자 나왔습니다. 자, 조 전 장관이 곧바로 서울대 복직 신청을 했는데요. 네. 내일 월요일이니까 출근할 수 있을까요? 내일도 일단 출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면직 20분 만에 서울대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고 또 그 뒤에는 법무부와 서울대의 행정실 사이에 이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렇죠. 예. 일단 행정상으로 복직은 됐습니다. 다만 이미 중간고사가 치러지고 있어서 추가 강의 개설은 어렵고 네. 또 학생 전담 지도도 맞지 않아서 사실상 지금 학교에서 조 전 장관이 하는 일 개인 연구가 전부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나와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업무가 네, 없다 맞습니다. 이거네요. 네, 월급 같은 경우는 법무부와 서울대에서 이중으로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도 월급 받으면 나와서 일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서울대 측의 해명은 교원 같은 경우는 의무 출근일 수가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한 주 동안 실제로 연구실은 계속 비어 있었고요. 교원은 원래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강의만 전담하면 된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지금 강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출근할 의무도 없는 겁니다. 자택 인근에서도 조 전 장관을 저희가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네. 다만 외부 활동 없이 개인 SNS에만 게시물을 몇 가지 올렸는데요. 예. 퇴임 날인 14일 검찰 개혁안과 사퇴 입장문을 복사해 올렸고 네. 17일에는 불쏘시개 문구가 적힌 자신의 사진으로 프로필을 바꿨습니다. 장관 이 재임 기간에만 30개가 넘는 게시물을 올렸던 것에 비하면 네네. 조금 조용한 셈인데요. 부인 정경심 교수의 관광과 이 소송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집회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취재도 하셨는데 네. 대규모 집회들이 계속됐죠? 네, 맞습니다. 어제 광화문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이 국정대전환 국민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전에 개천절 한글날보다는 조금 적은 수의 사람이 확실히 모였는데요.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근데 한국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이 한국당 집회의 산물로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광화문 시효 행진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힘으로 조국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마치 승전고를 울리듯이 이 우리가 이겼다 이런 당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졌고요. 예. 이 조국 사퇴를 외쳤던 구호는 정권 심판, 공수처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했으니까 좀 그 주제를 전환할 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자, 진보 집회는 두 군데에서 열렸습니다. 현장 구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집회라는 게 원조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난주까지 서초동 집회를 주관한 측이 여의도로 옮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집회 주최 측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어제 규모가 컸던 여의도 집회는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줄여서 개국본이 주도했습니다. 네. 이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 국회 앞으로 장소를 옮기겠다. 옮겨서 이제 검찰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의 법안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이 조 전 장관이 앞서 법무부에서 퇴임식 없이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어제 여의도 집회에서는 조 전 장관의 퇴임식 퍼포먼스도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전주에 최후 통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네. 사이에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일종의 퇴임식처럼 치르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의미인 거죠. 그럼 서초동에 나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네, 제가 여의도는 개국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서초동에 남은 분들은 부교계입니다. 아. 이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머 게시판을 통해 모인 사람들인데요. 네. 이 게시판의 배너가 사이트 위쪽에 있다. 아, 그래서 북쪽에? 북쪽 예. 정치 유머 게시판, 줄여서 부교계라고 부릅니다. 예, 이거 이름 보고 뭐 북유럽이랑 관련 있는 줄 아시는 분들 네, 많더라고요. 북쪽에 있는 유머 게시판이고요. 예. 그럼 이 두 단체가 두 곳으로 나눠서 집회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양측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네. 현재 양측은 서로를 태극기 단체보다 못한 집단 또는 똥파리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 두 단체가 갈라서게 된 건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이 원인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는데 이 부교계 측이 개국본 측에 네. 이 지사 구명 활동을 너희가 방조했다. 그래서 우리 서초동 본집회의 의미가 퇴색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개국본 측은 뭐라고 합니까? 개국본 측은 허위사실 유포다,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 한마디로 양쪽 모두 이 지사 측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만 지지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네. 어제 여의도 집회에서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민석 전 의원들이 참석한 반면에 네. 서초동 집회에서는 정치인 참여 별로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 네, 비슷한 듯 조금 다른 분위기였군요. 네. 자, 하루빨리 광장 집회가 좀 마무리되고요. 시민들이 좀 생활로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공선무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대사관절을 침입한 대학생들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반대하며 이런 기습 시위를 벌였는데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이라는 대학생 단체 소속이었습니다. 자, 이 단체 비슷한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떤 단체일까요? 이윤성 기자입니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사다리를 이용해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습니다. 검찰은 대사관저 마당에 진입한 19명 중 7명에 대해 공동 주거 침입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동 주거 침입 혐의는 최장 징역 4년 6개월, 공무집행 방해는 징역 5년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회원들은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인 대학생 접견이 금지되자 SNS에 담당 경찰관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올리고 항의 전화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학생 중 일부는 지난 3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점거했습니다. 친일 독립유공자를 재심사하겠다는 국가보훈처를 비판하자 농성에 나선 겁니다. 황교안은 사퇴하라. 나경원은 사퇴하라. 윤소아 정의당 의원에게 민주당 이중대 앞잡이라고 비판하며 흉기와 동물 사체를 담은 소포를 보낸 건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의 서울지부 간부였습니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은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기대한다며 백두칭송위원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2010년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추가 도발을 막아낸 당시 해병대 부대장이 해병대 사령관이 되어서 지난주 국정감사에 나왔죠. 이때 한 발언을 두고 북한이 격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인과 군 장병이 희생당한 연평도 도발을 입에 올리며 유가족의 가슴을 후벼 파는 조롱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은 백령도 해병부대의 해상사격 훈련을 핑계로 연평도에 170여 발의 해안포와 방사포를 발사해 민간인과 해병 4명이 숨졌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사과는커녕 어제는 대놓고 연평도 포격을 자랑하며 또다시 도발할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하기에 남조선 민심은 계획적인 호세를 부리는 리순도를 비롯한 군부 허전 세력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연평도를 벌써 잊었는가?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의 한박도 초토화 계획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유사시 한박도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그 이사단에 있는 그 화력 계획을 했습니다. 북한은 이 사령관의 이력까지 상세히 소개하며 비난했습니다. 우리 승도로 말하면 골수까지 동족대결에 환장한 대결광신자로서 연평도 해병대 부대장으로 있던 지난 2010년 감히 우리를 건드렸다가 우리 군대의 불선하게 맛을 톡톡히 본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령관을 무모하게 불로 뛰어들어 죽는 불나방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무모하게 날아드는 분합이 옴지 새끼와 심통이도 같습니다. 이 사령관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 13분 만에 K9 자주포로 대응 사격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조롱과 비난에도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국민의 자존심이 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혜입니다. 자, 열악야락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주제는 시커먼 속이군요. 네. 누구의 속입니까? 네, 바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민주당 대권 후보자 편을 들어줘서 그 후보자 지지층을 자기 지지층으로 만든다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궤변으로 옹호함으로써 그 후보자를 더 곤경에 처하게 해서 결국은 낙마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유시민 이사장 보고 그런 단어를 쓴 거군요. 네. 근데 이재명 지사가 사실 이제 벌금형을 받아서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유 이사장이 편을 들기도 했었죠. 네, 유시민 이사장은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옹호했습니다.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형 강제 입원시키려고 그랬죠? 아닙니다.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강제 입원을 위해서 강제 대면 진단을 시키려고 한 거지. 네, 강제 입원이 아니라 강제 대면 진단이라는 건데 두 개가 다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발언으로 이 지사 상황이 악화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지사 지지층 입장에서는 편을 들어줬으니까 유 이사장이 좋게 보일 겁니다. 아, 이게 또 하태경 의원이 짚은 부분인데요. 네. 사실 그 조국 전 장관을 편들었다는 건 사실 많이들 알고 있는데 여론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네, 하태경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몰락의 1등 공신이라고 했는데요. 논란이 됐던 유 이사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내가 정경심 교수의 처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일반 검사들이 되게 좀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가지고 술술 좀 이렇게 슬쩍 많이 흘렸어요, 사실은. 특종을 많이 했다는 거죠? 아니, 검사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여튼간에. 뭐 그런 얘기를. 네, 하태경 의원은 유시민 속내는 도와주는 척은 하지만 결국은 조국, 이재명 다 날리고 그 지지자들만 본인 지지자로 쏙 빼먹으려는 거다. 하지만 그 흑심 때문에 조국, 이재명 지지자 모두에게 욕만 먹고 그 후에는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아직 반응이 없나요? 저 말에 대해서? 네,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조국 딸 느낌. 문제가 됐던 발언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개그우먼 김영희 씨가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해서 농담을 했다가 방송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죠? 네, 김영희 씨는 지난 14일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에서 금수저를 주제로 출연진들과 농담을 주고받았는데요. 김 씨는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조국 딸 느낌 나요. 박탈감 느껴요라고 말했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금은 방송이 내려진 상황이라서 저희가 자막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사실 조국 딸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꼈다는 목소리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이 문제가 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그 일부 네티즌이 경솔했다고 김영희 씨를 맹비난했기 때문인데요. 네. 김 씨는 앞으로 더 신중하게 녹음하겠다고 사과했지만 비난 여론이 계속되니까 결국 방송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 정치 풍자라는 게 개그에서 뭐 요구되는 경우도 많지만 정말 한국에서 아직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네, 미국과 비교해봤는데 미국의 한 유명 프로그램은 탄핵 위기에 몰렸죠.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조롱했습니다. 네. For getting back to me, I need some advice. How do you handle a whistleblower? Oh, that's easy. You have a big ocean in your country? Yes. Okay, send whistleblower to the bottom of there. Oh, wow. I wish my country was as cool as your country. 네, 우리나라는 최근에 정치인 풍자가 조금만 들어가도 지지자들로부터 항의 전화와 댓글이 빗발쳐서 네. 방송가에서 정치 풍자를 하는 걸 꺼려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부 이동훈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또 멧돼지가 출현했습니다. 이번에는 5마리나 됐습니다. 한국민속촌에서는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탑승객들이 꼭대기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사건 사고 공태영 기자가 종합합니다. 호텔 실외기 위로 검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10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177명과 직원 14명이 호텔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슬리퍼와 잠옷 차림으로 나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상관행위 퀴즈를 놓고 해야지. 상황을 알려야지. 화재가 났으니까. 1층 주방에서 시작한 불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미쳤어, 저거. 승객 12명이 10m 높이의 놀이기구 꼭대기에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민속촌의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춰선 겁니다. 5분 뒤 정상 작동에 사람들은 내려왔습니다. 사람들 얼굴도 점점 이렇게 아무래도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빨개지는 게 조금 멀리 있는데도 보이더라고요. 사고 이후 민속촌은 이 놀이기구 운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민속촌 직원은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거는 지금 저기 이틀 때 지금 제조사 전문 엔지니어들 해변에서 정밀한 원인 파악 좀 하려고. 어제 오후 1시 40분쯤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뒤편에 멧돼지 5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멧돼지 1마리를 포획했고 같이 출동한 민간 엽사가 2마리를 사살했습니다. 나머지 2마리는 야산으로 도망갔다고 구조대는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런 영상이 잊을만 하면 공개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해경이 정말 목숨을 걸고 바다를 지키는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검문하려고 했더니 손도끼, 또 쇠고랑 같은 무시무시한 흉기가 날아들었습니다. 이들이 우리 바다에서 잡아들인 어획물이 400kg이나 됐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단속 현장부터 보여드립니다. 정선명령 따르지 않고 현재 중국 어선 물이 계속해서 이동 중에 있음.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해경 고속정이 빠른 속도로 접근합니다. 근처까지 따라붙자 격렬히 저항하는 중국 선원들. 배란간 해경대원들을 향해 무언가가 날아오고 일부는 해경대원이 들고 있는 방패와 부딪힙니다. 중국 선원들이 던진 손도끼와 쇠고랑입니다. 자칫 맞았으면 큰 부상을 당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중국 어선이 쇠창살이나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방해하게 되는데 쇠고랑하고 손도끼를 경비함정이 이렇게 던지면서 등선을 방해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격렬한 저항을 뚫고 납포한 중국 어선 2척엔 불법 조업한 대구와 오징어 400kg이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또 인근에서 허가 없이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40척도 어업협정선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가을 성어기를 맞아 서해에는 하루 평균 200척 이상의 중국 어선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 벌금이 3억 원까지 올랐지만 불법 조업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납포된 중국 어선 선장과 선원들을 처벌하고 중국 측의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촉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배우 최민서 씨가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번이 4번째입니다. 중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왜였을까요?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윤창호법은 왜 적용되지 않았는지 김윤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배우 최민서 씨는 지난 3월 26일 새벽 6시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당시 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3%.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최 씨가 잠을 자고 난 뒤 새벽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숙취 운전을 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가 앞서 3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최 씨는 상습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제2윤창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최 씨의 이번 음주운전 사고가 법 시행일인 6월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이번엔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이춘재가 자기 짓이라고 자백한 것만 지금까지 살인 14건, 성범죄 30건이 넘습니다. 문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죠.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도 있습니다만 화성 사건은 소급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범인을 잡고도 벌할 수 없다면 피해자들은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급기야 이춘재 특별법을 따로 제정하자 이런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진범이 이춘재라고 경찰은 지금 이제 확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4건 중에 5건은 DNA가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정식 입건을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잇따라 일치하면서 이춘재를 피의자로 전환한 경찰. 혐의가 모두 확인돼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모두 끝났기 때문입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15년 일명 태완이법 통과로 폐지됐지만 화성 사건 같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실규명을 넘어 이춘재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 의원 13명이 최근 화성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는 것입니다. 1995년 제정된 5.18 특별법의 경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공소시효에서 제외해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위헌 소지와 함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 행위 이후에 만들어진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반하기도 하고 다른 중대범죄자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인도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면서 종이 상자를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또 칠레에서는 정부가 지하철 요금을 50원 올렸다가 시내 한복판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오늘의 세계 정한희 기자가 종합합니다. 학생들이 머리에 종이 상자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정면만 뚫렸고 양 옆과 뒤는 막혀 있습니다. 인도의 한 대학에서 시험 커닝 방지용으로 마련한 겁니다. The management of a private college in Haveri made students to wear corrugated boxes in a bid to ensure that they do not cheat during the examinations. 이 모습이 SNS로 퍼지자 인격 모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Nobody can understand the logic behind this whole act of the management of this college. Treating them like animals, I have condemned it. 학교 측은 과도한 처사였다며 결국 사과했습니다. 고층 건물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하철역 입구는 봉쇄됐고 불타버린 버스는 뼈대만 남았습니다. 칠레 정부가 지하철 요금을 올리겠다고 하자 분노한 시위대가 곳곳에 불을 지른 겁니다. 극심한 혼란에 칠레 정부는 일단 한 발 물러났습니다. Vamos a suspender el alza de los pasajes del metro. 그러나 잦은 공공요금 인상에 누적된 불만이 터져나온 터라 시위가 잦아들지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진공 상태인 우주 공간을 헤엄치듯 활동하는 우주 유영은 나사 우주인들에게도 극한의 임무로 꼽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들로만 구성된 팀이 우주 유영에 성공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황규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바깥으로 나오는 2명의 우주인. 두 발을 우주로 뻗으며 광활한 우주를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미국 우주인 크리스티나 코크와 제시카 메이어입니다.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이 이루어진 지난 1965년 이래 여성 우주인만으로 이뤄진 팀이 우주 유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We recognize that it is a historic achievement, and we do, of course, want to give credit to all of those that came before us. 이들은 지구에서 400km 떨어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나와 7시간 넘게 우주정거장에 배터리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여성 우주인만의 우주 유영은 애초 지난 3월에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여성 체형에 맞는 우주복이 한 벌밖에 없어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여성 우주인이 남성보다 화성 등 장거리 탐사에 더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여성들의 우주 진출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경련이 난 자신의 허벅지를 찔러가며 42.19km를 완주한 핏빛 투혼. 오늘 경주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여자부 우승을 한 백순정 선수의 감동의 레이스를 함께 만나보시죠. 32km 지점입니다. 백순정 선수 갑자기 손도 풀어보고 주먹으로 다리를 이렇게 두드려 보기도 합니다. 몸에 이상이 좀 생긴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주섬주섬 무언가를 빼내 이내 자신의 허벅지를 수차례 찌릅니다. 보는 제가 더 아픈데요. 자신의 배번을 고정한 옷핀을 빼내서 경련이 온 다리에 피를 내 응급조치를 한 겁니다. 포기할 법도 한데 백순정은 끝까지 투혼을 보이며 당당히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남자부에서는 귀화 마라토너 오주환이 2시간 8분 42초로 2위를 했습니다. 이로써 도쿄올림픽 기준인 11분대를 가뿐히 통과하며 출전권도 확보했는데요. 오직 한국을 위해 달린다고 해 오주환이라는 이름으로 귀화했습니다. 올림픽에서 한국에 꼭 메달을 선물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1위는 케냐의 체보로르가 2시간 8분 21초를 기록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10,000명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함께하며 천년고도 경주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올봄 전 국민을 괴롭혔던 미세먼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기질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해 오늘 밤부터는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인데요. 출근길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오늘 낮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쾌청했던 하늘이 뿌연 회색빛으로 뒤덮였습니다.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도 가래가 많이 끼고 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올 거라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좀 뿌연 것 같기도 하고 올 초부터 좀 미세먼지 이런 게 좀 많아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출근길에 또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 해야 될지 또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중국과 몽골에서 발생한 황사의 영향으로 밤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등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늦은 오후부터는 중국 동북 지역의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예정입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내일 서울과 인천, 경기 전역이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에 들어갑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차량 이부제와 함께 공사 현장에서 방진덮개 설치 등 먼지 억제 조치가 시행됩니다. 기상청은 모레 오전까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다며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통석의 염. 몹시 애석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뜻하는 표현으로 일본 아키히토 상황이 과거사를 반성하며 했던 말입니다. 그는 30년 재위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죠. 그의 아들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이 오는 22일에 열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은 나루히토 일왕 역시 지난 8월 전몰자 추도식에서
깊은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랑 즉위식을 계기로 한일 관계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이낙연 총리가 즉위식 참석 이틀 후 아베 총리를 만납니다. 예정된 시간은 10분. 짧은 만남이지만 꽉 막힌 한일 문제를 풀어줄 긴 여운을 기대해 봅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